신화는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신화는 뭐 동서양 어디나 다 있습니다. 반고라는 존재도 있고, 우리 한반도에는 단군 신화도 있고, 뭐 박혁거세 이런 신화도 있고. 근데 그 신화 중에서 그리스 신화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유럽 문명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신화를 보시죠. 그 신화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 가까이 있는가를 보면, 신발과 의류 브랜드인 나이키라는 데 있죠. 그 나이키도 니케 신화에서 나왔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여기 사모트라케의 니케라는 얼굴이 없는 승리 여신상이 있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헤르메스라고 하는 가방 같은 경우도 꽤 비싼 가방들이 몇십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까지 있죠. 그 에르메스의 브랜드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에서 따온 거죠. 여기 모자가 있잖아요. 이건 검색 엔진 네이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나 찾아준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의 수도가 어디죠? 베를린이죠. 베를린에 가면 그 중심에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불리는 거죠. 이 건물은 19세기 초반에 지어진 거예요. 이 19세기 초반에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직 형성되기 전인데 막 통일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건물을 그 통일의 상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과연 독일이라고 하는 제국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는가라는 걸 내세운 거죠. 이 문을 잘 들여다보면 유럽 문명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보시면 기둥이 6개잖아요. 이 그리스 로마의 신전의 기둥은 6개, 4개, 8개 반드시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기둥이 있고요. 이걸 도리아식 오더라고 흔히 부르죠. 저 왼쪽 아래에 보면 헤라클레스 12거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기둥 사이사이에 보면 12면에 헤라클레스가 12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영웅적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부조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의 꼭대기에는 청동으로 만든 사두마차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승리의 여신이 독수리 길을 들고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있고요. 그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는 제우스의 상징.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신이 꼭대기에 있고 거기에 사두마차가 끌고 있고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고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가장 그들 문명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로 이 문을 만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커피숍이 많이 있죠. 스타벅스라고 하는 전 세계 가장 큰 커피 프랜차이즈, 여기에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얼굴, 이거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여신에서 따왔죠. 우리가 사이렌, 우리 불린다, 불이 나면 소방차가 간다, 그래서 사이렌 울린다. 사이렌이 세이렌이라는 거에 이제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세이렌 여신에서 따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주를 보면 태양계, 또 은하 뭐 있죠. 여기에 원래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로마 신의 이름을 주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성들을 발견할 때 주로 로마에서 나온 신들을 위주로 붙인 거죠. 그래서 뭐 선, 머큐리, 수성, 비너스, 마르스, 아스트로이드, 주피터, 세턴, 우라노스, 넵튠, 플루토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된 겁니다. 또 여러 뭐 성운들도 있죠. 안드로메다 성운 뭐 이런 것도 안드로메다 이런 것도 다 신화에 나오는 얘기고요. 뭐 겨울 별자리 대표적인 게 오리온이잖아요. 오리온도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근데 지금은 써먹을 수 있는 신의 이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견되는 어떤 별들은 번호를 붙이거나 발견자의 이름을 붙이는 이런 걸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별자리들이 있다. 페르세우스, 카시오페이아, 케페우스, 안드로메다, 페가수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화에서 따다가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신들의 이름을 붙인 거다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정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정의 여신상은 왼손에는 헌법을 갖고 있고 오른쪽에는 균형을 갖춘다는 저를 들고 있죠. 항상 정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것도 원래 정의의 신 디케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고요. 로마 시대에는 유스티티아라고 불렀죠. 유스티티아에서 저스티스가 된 겁니다. 정의. 그래서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균형을 이루는 저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양의 어떤 상징물에는 독수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독수리는 어디서 출발했을까? 제우스의 상징입니다. 동물의 제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우스가 한번 이 독수리를 정한 이후에 많은 곳에서 이 제우스의 독수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뭐 컨그레스, 미국 의회에도 독수리가 이렇게 상징물로 들어있고요.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여기 노란색 태극기가 있는 것도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 경찰 상징인데, 이거는 미국 정보조사국의 독수리를 베꼈습니다. 1948년도에 경찰이 출범을 하면서 모양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베껴다가 한 거죠. 뭐 이런 건 뭐 얼마든지 애교로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죠. 여기도 보면 독수리가 쓰이는 곳이 엄청나게 많죠. 축구 대표팀 중에서도 독수리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인의 상징에도 독수리가 들어가고요. 유럽의 새들, 신성 로마 제국, 독일 국장, 오스트리아 국장, 모스크바 공국, 나치 국장,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도 있고요. 러시아는 쌍독수리, 쌍두 독수리, 머리가 두 개인 독수리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에도 쌍두 독수리가 상징물로 쓰죠.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집트에서도 독수리가 국기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새가 뭐냐라고 하면 독수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신화에서 연결된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또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유로화를 바꾸게 되는데요. 유로화는 지폐가 있고 동전이 있겠죠. 지폐는 어느 나라랑 똑같아 문양이 같은데요. 동전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1유로, 2유로는 그 나라의 고유의 어떤 상징을 담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의 유로화를 보신다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1유로는 올빼미가 있고요. 2유로는 소에 올라탄 어느 여인이 있습니다. 자, 올빼미는 누굴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올빼미는 아테나 여신을 상징합니다. 소에 올라탄 여인은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리스의 상징은 올빼미를 표시하는 아테나와 에우로파라는 여인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쌍젤리제 거리. 뭐 노래도 있죠. 샹젤리제 하는 노래도 있죠. 샹젤리제라는 것은 엘리시온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시온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거나 천국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간다 그러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천국의 뜻을 엘리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뭘까요? 타르타르스라고 했죠. 그 엘리시온에서 따다가 샹젤리제가 된 거죠. 또 몽파르나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파르나소스 언덕 이런 뜻이죠. 몽파르나스는. 파르나소스 산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에 가면 델포이라는 곳인데요. 델포이가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아폴론 신전이 있는 영험한 땅이 파르나소스 산이에요. 거기서 파리가 가져온 거죠. 사실 파리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로마를 그대로 뺏긴 도시예요. 카피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조는 어딜까요? 그리스와 로마. 또 로마도 그리스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조 중에 원조는 그리스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를 로마가 뺏기고 로마를 파리가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온통 그리스 로마를 뺏긴 겁니다. 자, 우리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시죠? 물론 이분은 책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분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죠. 플라톤의 책 중에 파이돈이라는 대화편이 있어요. 플라톤이 여러 책을 썼는데 보통 이제 대화로 되었기 때문에 플라톤 책을 흔히 대화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대화편 중에 파이돈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독초를 마셔요. 독초를 마시니까 이게 독약이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발에서부터 쭉 허리로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슴으로 오면 심장이 멎어가지고 이제 죽는 건데, 죽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닭 한 마리 빚졌다네. 그걸 좀 갚아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닭 한 마리 빚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스클레피오스는 의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오스한테 닭 한 마리 빚졌다는 건 아테네에 원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어요. 의료의 신전이라는 얘기죠. 거기 가서 치료받았는데 치료비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 얘기를 했을까?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제우스, 아테나, 아폴론 이런 신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중과 아주 가까운 이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병을 고쳐주는 이런 신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신고전주의의 작가죠. 19세기 초에 나폴레옹과 함께 활약했던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화라는 게 제가 언급한 거 말고도 유럽에 또 미국에 이렇게 서양사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것도 신화고 저것도 신화고 뭐 박물관에 가면 온갖 뭐 신화 얘기, 온갖 곳에 헤라클레스 이야기, 또 그림에 그런 이야기들 다 들어 있는데요. 그럼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왜 그렇게 많은가?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서양인의 기본 뿌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원조 중에 원조는 그리스였다. 그리스에서 문화가 탄생을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온 거죠. 문화라는 건 단절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어져 오는 거죠. 연결해서 계속 변화가 옵니다. 서양의 가장 중요한 건 종교입니다. 종교 속에 그리스 신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화는 하나의 문화예요. 신화는 그냥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는 거라서 종교도 생활에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학과 철학 속에도 담겨 있죠. 그래서 햄릿과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아가멤논의 아들 다 연결이 되고요. 문학 속에 엄청나게 많고요. 철학 속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책을 읽어보면 플라톤이 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영혼불멸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은 어딘가로 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앞에서 제우스의 상징 독수리도 얘기한 것처럼 정치와 경제 속에도 많이 담겨 있죠. 특히 정치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시대, 그리스의 고전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기원전 5세기 중반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최고 전성기들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되게 감성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신전 앞에 소를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라는 걸 드리죠. 희생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희생양. 그래서 당시에는 희생소였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죠. 이게 하나의 정치 행위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방법론만 좀 바뀌고 이어지는 건 똑같죠. 신한테 제사를 지낸다. 이런 건 이제 계속 종교 속에 남아있죠. 동양의 어떤 제사 문화와 좀 다르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방식들이 다 존재하죠. 근데 서양의 방식은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신한테 드린 제사로부터 해서 그것이 기독교로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여러 이제 종교로 분화되면서 방법론이 좀 바뀌지만 기본적인 것은 계속 이어져 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한번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많은 작가들이 신화에 관한 책들을 펴냅니다.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찾아서 계속 옛날로 가다 보면 뭘 만나냐면 요 4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이 4권의 책이 끝입니다. 이 4권 앞에는 다 구전 문화였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도 오던 게 요 책으로 최초에 정리된 겁니다. 이게 원전이죠. 그래서 호메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고 헤시오도스라는 작가가 있죠. 그리고 역사책으로서 헤로도토스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 책에도 신화 이야기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책들은 역사와 신화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일종의 그런 거죠. 역사와 신화가 섞여 있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책들을 보면 원래 이런 구전에 내려오던 신화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돼서 후대로 전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좀 더 복잡한 좀 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고대의 신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전이 이렇습니다. 이 책에서 대부분 출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얘기를 했죠.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였다.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와 노동의 날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신화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책에 실리지 않은 온갖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망실된 것들이 많고요. 그 망실된 것 중에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비극 작가들이 대본을 썼어요. 연극 대본을. 그래서 그 연극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졌죠. 이 사람들이 쓴 원고 중에 일부가 전해집니다. 이 세 사람의 비극 작가들이 남긴 원고가 다 전해지는 건 아니고 일부가 전해져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아가멤논의 이야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도 다 책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 일부 쪼가리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로 내려오면 아폴로도로스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했던 작가가 또 정리를 했고요. 베르길리스와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신화 작가들이 아이네아스와 변신 이야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원전을 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런 책들이 다 있으니까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이 책은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것들 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화라는 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글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역사였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책이 아니에요. 역사는 글이 아닙니다. 현장입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도 실제 현장에 다 있죠.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지도 속에 별들이 많잖아요. 저 별들을 제가 가본 겁니다. 신화의 현장.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옛날 얘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제 소개를 좀 적게 들었는데요. 저는 태안 출신입니다. 저희 집 시골에도 이런 그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 용란굴이라고 있는데 용란굴에서 두 마리가 살았는데 하나는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고 하나는 승천했다더라. 뭐 이런 전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사실은 그리스나도 똑같은 거죠. 그것이 책으로 정리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호메로스가 남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라고 이제 아주 고전이 있는데, 일리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일리어드 영역 안에서 있는 거고, 오디세이아의 영역은 이렇게 서지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보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다 고향이 있어요. 우리가 신화하면 흔히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를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런 신화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하거든요. 그리스 신화니까 그리스에서만 있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신화가 통용이 되었을 그 시대는 오늘날의 그리스 영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생각보다 넓은 영역에서 이런 신화가 수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화가 탄생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기록이 안 됐고 어떤 곳에서는 기록이 되었던 거죠. 기록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또 이 신화는 주로 19세기 이후에 많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19세기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19세기에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맣게 탄생을 했고 지금의 여기 터키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쪽은 이슬람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터키에 있었던 이야기 언급을 잘 안 해요. 좀 나쁜 버릇이 있어요. 여전히 종교적 그 감성에서 못 벗어나는 이 서양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슬람을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터키 땅에 있는 신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옛날에 기원전 뭐 5세기로 가면 그런 구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다 신화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는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터키 밑에 있는 섬 출신이에요. 거기에 원래 여성 신의 신화였고요. 제우스는 크레타 섬에서 탄생을 했고 아르테미스는 여행을 많이 가는 에페소스에서 주로 모셨던 뭐 신이기도 하고요. 손을 대면 다 황금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마이다스 왕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이다스 왕, 미다스 왕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의 내륙에 있는 에스키셰히르 이쪽 지역에 있었던 어떤 왕조의 이야기예요. 또 트로이는 오늘날 터키에 있고요. 또 올림포스라고 하는 제우스와 그 똘마니들이 산다고 하는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은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올림포스 산이 있어요. 근데 터키에 가도 있어요. 터키 안탈리아 지방에 가면 올림포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터키의 올림포스 산은 올라가서 구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푸스라는 건 어찌 보면 그냥 개념인 거거든요. 제우스와 그 신들이 사는 가상의 어떤 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꼭 그리스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지역 전체에서 모셨던 그런 신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스에도 올림푸스산이 있고 터키에도 올림푸스산이 있고 저 트로이 근처에도 올림푸스산이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여기에 있겠거니 이 정도 하는 신화와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이 세계 여러 지역의 신화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강력해졌느냐? 왜 이렇게 기록도 많고 세냐? 상대적으로 그걸 보면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이 신화는요, 공연되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극장이에요. 기록되기 전에 사실 다 구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글로 기록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말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전파력이 셌죠. 19세기, 20세기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신화 이야기도 다 말로 전해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장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신화 이야기를 막 읊어주는 것, 이게 진짜로 문명 확산에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앞에서 호메로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호메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메로스는 실제로 책을 썼나? 네,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마도 호메로스란 이름을 가진 저 극장에서 신화를 읊는 아마 변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글은 아마 글을 좀 아는 노예가 기록했을 거고요. 근데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옛날 고대 그리스의 그 도시들을 가보면 이렇게 극장이 다 있어요. 제가 여기 디오니소스 극장, 헤로데스 아테스쿠스 극장, 에피다우로스 극장 이렇게 다 가봤는데요. 다 극장이 있어요. 극장에서 신화가 이야기된 겁니다. 앞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게 구전으로 쫙 전해져 온 거죠.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화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었고 발전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극장이 없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한반도에도 이런 예를 뭐 춘향전이든 흥부전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져 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전해진 얘기 이제 기록된 건데 그것도 어디서 했죠? 마당놀이, 그렇죠? 마당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했었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신화들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유럽 문화의 근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죠? 육체가 없는 정신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제우스가 육체가 있는 것 같지만 제 육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해가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와 벼락이거든요. 육체는 그냥 인간들이 신도 인간하고 비슷하겠거니라고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인간과 함께 지내면서 때로는 인간의 삶에 지배하고 하죠.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있어죠. 그러면 육체는 뭐 때가 되면 땅에 묻혀 죽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뭐 화장을 하든지. 육체는 없어지는 그럼 영혼 어디 가냐? 영혼 어딘가로 간다 이거예요. 좋은 데로 가든지 엘리시움이라는 좋은 데로 가든지 아니면 타르타르스란 지옥으로 가든지. 그 시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 플라톤도 영혼 불멸을 주장을 했죠. 영혼 불멸. 원래 이집트에도 원래 영혼이 저승에 가서 심판받는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동지중해 지역에서는요, 다 영혼 불멸의 개념이 있었고요. 불교에서도 영혼이 불멸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영혼이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윤회를 하잖아요.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을 뿐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로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이원론, 착한 신, 나쁜 신, 나쁜 몸, 좋은 영혼 이렇게 이런 개념이 서양 문화에 다 있는 거고요. 또 수호신,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은 아테나이, 에페소스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뭐 크레타 섬의 수호신은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수호신 개념이 있었죠. 이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가면 수호성인으로 바뀌어요. 수호성인, 도시의 수호성인, 직업의 수호성인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 또 개인 영웅주의, 영웅들이 쭉 있어요. 신화에는 영웅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 15세기 르네상스 시절로 가면 그런 신화 이야기가 복구가 됩니다. 이걸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고대의 아름다운 것을 복원하자 이런 개념에서 르네상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많은 성화들도 보면 신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분 혹시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은 여기 최후의 심판 그림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맨 밑에 이 최후의 심판 맨 아래에 보면 어떤 남자가
노를 하나 들고 있죠. 배를 타고 있잖아요.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배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 막 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아케론강을 건너는 키론이라고 하는 뱃사공이에요. 저승에 가는 노잣돈을 이 사람한테 줘야만 저승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잣돈 개념은 동양에도 있죠. 노잣돈이 없으면 저승에 가서 편안한 안식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성화 속에도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거 문화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서양의 문인들은 신화를 굉장히 사랑했죠. 16세기, 17세기로 넘어가면 서양의 문인들은 그 그리스 로마를 복원해가지고 그리스 로마에서 다뤘던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갑니다. 여기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당시에 괴테는 독일 사람인데, 물론 당시엔 독일이 없었어요. 네, 독일어를 주로 사랑했던, 독일어를 만들게 한 가장 유명한 문호라고 흔히 부르죠. 이 괴테도 이 피게네아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죠. 나중에 상연도 합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흔히 대문호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언어를 발전시킨 사람은 흔히 대문호라고 불려요.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발전시킨 사람이고, 괴테는 독일어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사용한 그 언어와 문자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셰익스피어도 당연히 신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예를 들면 햄릿의 모티브는 또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갔죠. 문인이라 하면 그리스 신화를 모르고는 문인이 될 수가 없을 정도죠, 사실은.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유럽계 언어에서 관용구가 흔히 쓰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용구를 주로 한자성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노심초사, 뭐 마이동풍, 사마천의 사기에 나온 많은 한자성어를 우리가 관용구로 쓰는 것처럼, 유럽인들은 이런 신화나 종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관용구로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파리스의 선택이었습니다. 파리스의 선택. 사랑이냐, 권력이냐, 돈이냐. 너는 파리스의 선택 중에서 뭘 선택할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관용구에서 못 쓰는 거고. 또 헤라클레스와 이올라스라는 관용구가 있어요. 너는 헤라클레스 해라. 나는 이올라스 할게. 이건 뭘까요? 헤라클레스는 1인자, 이올라스는 2인자라는 뜻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이게 관용구죠. 뭐 스킬란 카레투스, 스킬란 카리투스는 진퇴양난 이런 뜻입니다. 이쪽은 스킬라고 저쪽은 카리투스더라. 뭐 시지푸스의 바위, 이건 좀 아시죠? 이거는 워낙 많이 알려진. 시지푸스는 저승에서 계속 바위를 언덕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쳇바퀴 돌아야 하는 뭐 우리 인생?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카루스의 날개, 이거는 이카루스는 아시죠? 이카루스와 다이덜루스, 아버지한테 날개를 붙여가지고 날아갔는데 너무 태양 높이 올라가가지고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서 죽었다.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훈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라고 하는 최초의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 날아갔는데 희망만 남았다더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런 관용구로 쓰죠. 아킬레스건, 우리가 가장 약한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뭐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신화 이야기들은 여기저기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